안녕하세요. 자살과 안락사를 주제로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최다솔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자살과 안락사 과연 다른가요를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방금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위기에 처한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시민 영웅에 대한 영상들이 이것 외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자살 시도를 하신 분들을 119 구급대원분들이 살리는 영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의도치 않게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이 죽고 싶어한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 결정권에 따라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시대이지만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구나라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안락사는 허용해주자라는 의견들을 보면서 저도 생명에 관심을 갖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안락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해보자는 목적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안락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안락사와 자살이라는 단어를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먼저 언어의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페르디낭 드 소리르라는 스위스의 언어학자로 일반 언어학의 창시자입니다. 언어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언어와 연결된 대상이 결정된다는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기표와 기위로 구성되는데 기표는 문자와 소리이고 기는 소리를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파랑이라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파랑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파란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랑이 파랑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초록도 아니고 보라도 아니고 라는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 관계에서 파랑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르는 언어를 분석할 때 언어가 사용된 역사를 살펴보기보다는 한 일정한 시기에서 언어를 분석하는 공시적 관점을 선택하여 언어를 분석하였습니다. 저는 이 언어 이론을 이용하여 자살과 안락사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살과 안락사를 떠올릴 때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자살이라는 기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본인 스스로 목을 매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행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반면 안락사라는 기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는 한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현대사회 언어체계를 보면 안락사와 자살이라는 기호는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는 서로 간의 차이 관계를 발생시켰고 현재 자살과 안락사는 다르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안락사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안락사는 외국 단어의 번역어로 한국에서는 안락사 개념과 관련된 역사를 찾을 수도 없고 기초적 연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외국의 역사 자료들을 통해 안락사 개념 정의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안락사의 개념 정의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안락사 개념 정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치료 방법이 없는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고통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대표적으로 환자들의 주관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척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안락사 시행 기준을 정할 때 이 척도를 사용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안락사의 정의는 모호한 개념 상태에 있습니다. 안락사는 유스너지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락사의 의미를 알기 위해 공시적 분석뿐만 아니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통시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안락사 의미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스너지아는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유스나토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에서 좋은 죽음은 자살을 돕는 행위를 의미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스토아학파는 이성적이고 자연과 조화된 삶을 추구했는데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울 때, 가난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연과 조화되지 못하고 더 이상 이성적으로 살 수 없으므로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극한의 고통을 느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죽어야 한다는 자살 내찬론의 시대였고 철학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독약을 처방받아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안락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온 중세시대에는 자살은 범죄였고요. 이후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자살한 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자살한 사람은 희생자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생학과 진화론이 발전하기 시작한 19세기에는 장애인, 불구자, 흑인과 같은 열등한 자들은 인위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우생학적 안락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나치 대학살이 크게 터지는데요. 가스실에 가둬서 죽이고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주입하는 등 유대인 학살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때 안락사의 의미는 죽이는 학살, 즉 킬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연명으로 중단, 죽게 두는 것, 레팅 다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치 대학살 때 갖게 된 학살의 이미지를 죽을 권리, 자기결정권이란 의미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언어의 흐름에서 한국은 2022년 6월에 조력 존엄사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은 국회에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으로 조력 존엄사법을 제시하였는데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는 이미 외국에서는 의사조력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연명의료결정법 안에 의사조력 자살 법안을 포함시켜서 연명의료결정법의 본질을 혼동시키는 법안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본디 목적은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임종기의 환자의 삶을 피폐화시키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임종 돌봄의 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작성한 연명의료결정법제화 백서에는 본 법은 생명의 자기처분을 규정하는 의사조력 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언론에서 이 법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존엄사라는 용어는 의사조력 자살을 포함하는 것으로 안락사로 오인될 수 있고 입법 취지와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연명의료에 관한 법제도를 실행하고 의사조력 자살과 적극적 안락사를 수용하고 있는 외국의 임종에 관한 법제도는 연명의료 결정법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연명의료 결정법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연명의료 결정법 하부에 얼렁뚱땅 안락사 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수면제를 많이 먹어서 자살 시도하기도 하죠. 조력 존엄사법에 의하면 사망에 이르는 약물을 환자가 불법적으로 구해서 먹으면 자살, 의사에게 처방받아서 합법적으로 구해서 먹으면 안락사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살과 안락사는 한 끗 차이일 뿐입니다. 즉 조력 존엄사법은 자살을 법제화하여 의사에게 삶의 종결의 책임을 넘기는 것뿐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안락사, 존엄사, 조력자살, 연명치료 중단, 자비사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대의 안락사는 고대 그리스어 유스나토스, 좋은 죽음, 즉 자살의 의미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에도 치사량의 약물을 먹어 자살했던 자살의 방법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안락사와 자살은 다르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현재 대중들의 인식은 자살과 안락사는 다르다는 인식으로 혼동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안락사의 본질적 의미는 자살과 같습니다. 자살이든 안락사든 스스로 결정하여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따로 구분하여 자살에 비해 좋은 단어처럼 사용하려 하지 말고 자살이라는 하나의 기호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 법안은 자살 허용 법안입니다. 안락사 법안을 만들려면 그 상위법으로 연명의료 결정법이 아닌 자살 허용 법안이 있어야 합니다. 자살허용법 하부에 속해야 하는 안락사 법안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생명권을 존중하는 좋은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자살과 안락사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더 이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기호에 선동되지 말아야 하고 본질을 파악하여 좋은 법과 나쁜 법을 분별해야 합니다.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허용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1980년대 네덜란드 병원에서는 복합경환증, 노화,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안락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안락사를 시행한 정신과 의사는 무죄에 석방됐고요. 정신적 고통도 안락사의 허용 범위가 됩니다. 이후 1995년에 레멜링크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안락사를 당한 환자의 10분의 1은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의 독단적 판단으로 시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의사가 안락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시행했고 환자가 고통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죽여달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네덜란드는 2002년도에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 네덜란드는 치매 환자는 이전에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이제 안락사를 실제로 시행하기 전에 환자 동의 없이 의사 판단 하에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살에서 12살에 있는 말기 질환 환자들도 포함시키는 개정을 합니다. 생명과 죽음을 대하는 윤리적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존엄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 안락사 합법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역임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말기 환자의 안락사만 주장하지만 앞으로는 더 확장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고난의 대명사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당시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은 갑자기 모든 가족이 죽고 많은 재산도 잃고 심한 나병 질병까지 갖게 됩니다. 이런 때 욥은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깨끗할 것이다.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합니다. 현재 저는 3차 병원에서 내과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과병동 특성상 말기 환자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 한 보호자의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탄식 가운데 하시는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묻어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욥의 고백이 떠올랐고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감당하는 자세가 저것이구나 하는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가장 가까이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으로서 말기 환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에 나는 간호사로서 말기 환자들에게 어떤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간호처치로도 바쁘게 일하는 상황에서 실제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에 딜레마에 종종 자주 빠지곤 합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고 간호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생명 존중 문화를 위해 계속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이고요. 감사합니다. 이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스페인 관련 질문을 보고 스페인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찾기 어려워서 대신 이제 네덜란드랑 비슷하게 2002년도에 안락사를 합법한 벨기에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게 그 외국 사이트 통계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살률은 이게 벨기에 아래에 있는 게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벨기에 자살 수를 좀 나타낸 건데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위에 거는 안락사가 이제 벨기에도 2002년도에 안락사가 합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락사를 하신 그 통계의 숫자인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희 관점은 자살과 안락사가 동일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락사를 합법화하면서 자살률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스페인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오히려 좀 더 올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안락사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는 그 나라의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